이게 새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좀 너무 이른 여론조사 결과긴 한데 좀 흥미로워서 전해드립니다.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15%,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를 기록해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김동연 지사가 처음 이름을 올렸다는 이 부분이 더 눈길이 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차기 대통령 선호도라는 건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사에도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저희가 2017년 대선 이후에 2021년쯤 이르게 되면 청년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 해에는 국정농단 특검의 윤석열 검사가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대통령 선호도로서의 의미는 전혀 그런 기능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인기 투표는 되겠죠. 인기 지금, 투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많다. 김동연 지사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인기 투표의 기능만 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갤럽 여론조사는 이름을 주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 이름이 등장을 한 건데 4% 정도, 김동연 지사하고 같은 수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이 조사는 사실 뭐 재미를 위해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이름을 이렇게 한 그 그래픽 안에서 모아서 보니까 참 흥미롭고요. 이준석 대표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만 40세가 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선에서는 저렇게 후보로 넣은 것 같고요. 뭐 한동훈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뭐 대선 후보 반열에 지금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하죠. 아무래도 장관으로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본인의 이런 정치력이나 정무적인 능력들을 좀 발휘하면서 또 국민들의 평가를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우리가 2017년도에 대선을 치르고 나서 그때의 상황과 2022년도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22년도의 모습과 또 2017년도의 모습, 그때의 대선의 모습은 완전히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본격 국면에 들어가도 뭐 한두 달 사이 여론이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재미로 보는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의견을 유보한 사람들이 46%나 된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커졌고요. 오늘은 청주교도소, 오늘은 아니고 첫 현장 소통 그 행선지가 청주교도소였는데 최근에 그 검찰 조직 개편 관련한 취지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도 내놓고 있는데 계속 언론이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득이 전혀 안 되죠. 이건 봉이 다 공감할 텐데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집중이 돼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지금 관심이 계속 모이고 있다? 이거는 별로 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인사 문제부터 해서 다 검찰 일색이라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인사 검증을 앞으로 법무부가 한다는 것이고, 여러모로 권력이 집중되고 심지어 핵심 측근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임식 할 때 그 취임사의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결코 지지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이 또 높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제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인데 시선을 분산시킨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뭐 일단은 사실 한동훈 장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뭐 본인이 원했든 안 원했든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은 되겠지만은 저는 한동훈 장관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완전히 저는 비워야 된다고 봅니다. 전임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처럼 저기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그 거꾸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법무행정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 저는 또 국민들이 그걸 또 높이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잘 수행하면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해서 자,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취임 한 달을 맞은 윤 대통령 지지율 53% 정도로 전주하고 변동이 없는 이런 모습인데 자, 긍정과 부정 요인을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요.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국방 안보가 10%,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평가 요인으로 잡혔고요.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인사가 32%로 가장 높고요. 집무실 이전이 12%입니다. 자, 한 달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사죠. 네. 인사. 특히 검찰 출신들 인사를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금감원장까지 그 원래 금감원장 차관급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장검사 출신을 앉혔더라고요. 이게 그 직전까지 형사부의 부장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에 앉힌다? 이건 제가 진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지금 대부분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검찰국처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 국민들이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도 너무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국민들 말을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긍정평가 중에서 하나 좀 꼽아주실까요? 뭐 사실은 지금 국방 안보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런 한미 정상회담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미사일에 대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조금 더 단호한 대처를 했던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또 용산 이전 같은 경우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뚝심 있게 잘 밀어붙여서 안착을 잘 시켰던 것도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이 소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자들과 매일 출근하면서 일문일답을 하고 또 소통하는 저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할 것이다 도어 이렇게 스태핑 봅니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로 가면 민주당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긴장해야 됩니다. 많이 긴장해야 되죠. 국민의힘 45%, 민주당 29%. 이 수치보다 지금 40대는 항상 민주당 지지였는데요. 지금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많이 긴장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탈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항상 민주당 지지층이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라든가 황교안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그 당대표가 죄송합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당시에 그 강성 지지층에만 휘둘렸을 때 지지율이 고루 다 떨어졌었거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 지방선거에서도 보면은 호남에서 아예 그냥 투표율이 엄청 낮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골고루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저희 당 요즘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쇄신론이나 책임론으로 둔갑한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민주당 자체에 짜증을 내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세대 콘크리트 지지층 이런 거 없다. 지금 뼈를 깎는 쇄신을 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점점점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비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집무실 이전, 이 부분은 사실 이전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44대 44 똑같아졌습니다. 자, 여론이 좀 이렇게 변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사실 많은 우려가 초반에 있었죠.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어떠한 대통령도 사실은 이루어내지 못했던 과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셨던 건 사실이지만은 또 안정적으로 잘 이전을 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이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조금 더 그 개혁을 위해서는 당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사들 중에 좀 희생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네. 너무 조급함이 좀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근본부터 좀 돌아보는 자세로 한다면은 저 지지율은 금방 역전될 수 있습니다. 금방 역전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권 원로로서 지금 퇴임 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첫 언론 인터뷰에 나섰는데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질의응답하는 이 과정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 실수를 하게 되면 큰 실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박지원 전 원장의 그런 좀 희망사항 같아요. 희망사항 저는 같다. 희망사항인 예. 것 같고요.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뭐 때론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과 예. 저는 설득할 수 있는 데 훨씬 더 좋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은 국정원장 출신 아닙니까? 네. 저는 국정원장 출신이 이렇게 방송 나와가지고
정말 임기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정말 딱 마치자마자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시는데 이분도 실수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좀 자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 박지원 전 원장도 실수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 국정원장이 실수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비밀 유지 의무가 다 있는 것인데 좀 예. 저는 자중했으면 좋겠고 뭐 방송에 많이 나오고 싶은 욕심은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박지원 원장님 말고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좀 후배들한테 기회를 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 언론 인터뷰 오늘 첫 인터뷰지만 계속 아마 요청도 많을 거고요. 언론 인터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SNS에 저는 정치의 물에 사는 물고기다 이런 글도 또 남겨서 민주당 복당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복당할까요? 민주당 복당이야 신청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쭉 그 메시지들을 읽어보니까 민주당이나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방송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되게 그렇습니까? 많다. 네, 할 얘기가 되게 아. 많다.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내가 정치 구단 아니냐. 뭐 네.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은 네. 이 박지원 원장이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청률이 잘 나와요. 제가 네. 봐도 오늘도 뭐 유튜브에서 실시간 한 2만 명 정도가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보내는 시그널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어 스태프 그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자꾸 말실수 나온다 이런 평가는 저도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정제해서 얘기하라는 정도다. 그렇게 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민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방송국을 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나오시면 워낙 많은 말들을 쏟아내시기 때문에 좀 각 팀에서 열심히 섭외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예. 박지원 원장님이 감이 많이 떨어지셨을 수 있거든요.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도 실수하시면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자중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